왕족의 피가 흐르는 이상의 목마른 여인이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파리의 비 내리는 거리,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한 왕족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모로코 궁전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한국 청년의 꿈을 쫓아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간 그녀의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 그의 꿈 많은 눈동자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모로코 왕실의 사촌이었던 제가 서울 근교의 작은 집에서 찾은 행복.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왕족 혈통인 라일라 엘 파시입니다. 파리 건축대학에서 공부하던 어느 가을날, 제 인생은 영원히 달라졌습니다. 파리의 작은 카페에서 저는 매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엔 지친 얼굴로도 빛나는 눈동자를 가진 한 한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던 순간 저는 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모로코 왕실의 사촌으로 태어났지만 그곳에서는 저는 평범한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지만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 파리의 자유로운 공기와 건축의 아름다움에 더 큰 매력을 느꼈어요. 25이 되던 해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잠시나마 왕족의 삶에서 벗어나 진짜 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크게 반대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 이방인처럼 타국에서 공부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외동딸인 저희 고집을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허락을 받아 모든 준비를 마치고 파리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에 취해 학업에 집중했어요. 파리의 골목길을 누비고 세느 강변을 거닐며 건축물들을 스케치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공허함도 느꼈어요. 친구들은 있었지만 진짜 저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부유한 중동 유학생으로만 보였던 거죠.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섰습니다. 그곳은 건축학도들이 자주 찾는 아담한 공간이었어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쳐놓고 있을 때 문득 카운터 뒤에 그를 발견했습니다. 동양인 청년이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눈가에도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았고 이름표에는 KIM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특별한 리듬이 있었어요. 음료를 만들 때의 정확한 손놀림, 손님을 대할 때의 정중한 태도,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꿈을 품은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무심코 시간이 흘러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으로 남은 저를 그는 조용히 기다려주었어요. 떠나기 전 책상 위에 놓인 제 건축 스케치를 보고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습니다. 서울 출신의 유학생이었죠. 한국에서 어렵게 장학금을 받아 프랑스에 왔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주말에는 현지 건축사무소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묘하게 떨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주어졌던 저에게 그의 삶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그 카페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건축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았습니다. 준호는 단순한 형태와 기능만이 아닌 그 공간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의 시선은 언제나 인간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보다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행복을 중요시했어요. 준호는 항상 성실하고 진지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틈틈이 교과서를 읽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의 꿈은 원대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만의 건축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어요. 그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운 꿈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이끌렸습니다. 어느 날 카페를 나서는 저에게 준호가 다가왔어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소규모 건축 전시회 소식을 알려주려는 거였습니다. 함께 가자는 제안에 기쁘게 수락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작은 갤러리에서 현대 건축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준호의 안목은 놀라웠어요. 하나의 건물을 볼 때도 그 주변 환경, 역사적 맥락, 사회적 의미까지 종합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전시회 이후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 마주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주말에는 파리의 유명 건축물들을 탐방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아래서 퐁피두 센터의 독특한 외관 앞에서 에펠탑의 철골 구조를 올려다보며 우리는 건축의 언어로 소통했어요. 그 시간들이 제게는 파리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준호에 대한 제 마음도 깊어졌어요. 그가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그리움, 눈빛에 비친 향수가 저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갖게 했어요. 서울의 사계절, 한강 주변에 늘어선 벚꽃, 가을의 단풍, 겨울의 백색 설경. 그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한국은 마치 동화 속 나라 같았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한국 건축의 철학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어요. 자연과의 조화, 비움과 채움의 균형, 그리고 정이라는 개념까지. 한국의 전통 건축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안에 스며드는 방식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높이 솟은 웅장한 건물보다 낮게 엎드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겸손함이 그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 철학이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모두가 떠난 시간, 그는 여전히 모형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존경스러웠어요.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제 우산을 함께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우산 하나를 공유하게 되었어요. 비좁은 공간에서 그의 팔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빗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있는 파리의 밤거리. 그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랐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온기가 제 가슴 깊은 곳까지 전해졌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그 찰나의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가 되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카페에서 그가 내리는 커피 한 잔, 도서관에서 나누는 짧은 미소, 복도에서 스치는 손길, 그 모든 순간들이 특별해졌습니다. 초겨울, 파리에 첫눈이 내렸어요. 하얀 눈이 세느강을 덮고 에펠탑 주변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준호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직접 그린 한국의 전통 가옥 스케치였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아늑한 마당, 그리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의 실루엣까지. 그림 구석에는 작게 언젠가 함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받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확실해졌습니다. 저는 준호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왕실의 사촌으로서 만남부터 결혼까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던 제게 순수한 사랑의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파리는 더욱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 샹젤리제 거리의 화려한 장식들. 하지만 제게 가장 빛나는 것은 카페에서 일하는 준호의 모습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노트르담 성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눈이 내리는 가운데 준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세느강변을 걸으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 어머니가 혼자 그를 키우셨던 이야기, 건축가가 되기 위해 밤새 공부했던 순간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서울에 돌아가 자신만의 건축 사무소를 열고 싶다고 했어요.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그의 꿈이 제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저를 위한 시간을 항상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고 미술관을 돌아다니며 영감을 얻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속 공허함은 사라져갔습니다. 봄이 오자 파리는 다시 생기를 되찾았어요. 꽃이 만발한 튤리리 정원에서 준호는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학기 프로젝트인 소형 주택 설계에 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학업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제가 살고 싶은 집을 알고 싶어 했어요. 며칠 후 준호의 작은 원룸에서 우리는 그의 설계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방은 좁았지만 정갈했어요.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과 건축 스케치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도면 앞에서 준호는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한 공간 배치,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창문의 위치, 가족의 소통을 중시한 열린 구조. 그의 설명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집이었어요. 화려하고 거대한 왕실의 궁전이 아닌 따뜻함과 소통이 있는 이런 공간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감정에 북받친 저는 불쑥 말했어요. 당신이 설계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준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진지한 얼굴로 수첩을 꺼냈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집, 계절마다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정원,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따뜻한 주방. 그는 제가 원하는 모든 요소를 꼼꼼히 메모했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었어요. 제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 봄에서 초여름으로 계절이 바뀌며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준호는 어느 날 저녁 작은 한식당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해 한국 문화를 소개해 주었어요. 매콤한 김치, 담백한 된장찌개, 달콤한 불고기.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에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음식을 통해 느껴지는 한국의 정서,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준호의 마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준호는 제게 한국어 몇 마디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함께해요. 그 말들을 따라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서울의 거리를 상상하고 있었어요. 준호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로코 왕실의 사촌이라는 제 정체성도 그에 따르는 모든 의무와 책임도 잠시 잊은 채 저는 그저 사랑에 빠진 한 여자였습니다. 학기가 끝나가던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여름 방학 동안 한국에 잠시 돌아가 어머니를 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달의 이별이라니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가 돌아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 시간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에펠탑이 보이는 세느 강변에 앉았어요. 반짝이는 탑의 조명이 강물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별이 내린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미래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제가 원하는 모든 요소가 담긴 집을 직접 지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거의 고백할 뻔했습니다. 제 진짜 정체성, 모로코 왕실과의 관계,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복잡함을.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망설였어요. 그 행복한 순간을 현실의 무게로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털어놓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밤 저는 그저 준호의 품에 안겨 파리의 밤을 만끽했어요. 우리의 첫 여름은 그렇게 달콤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떠나고 저는 그의 빈자리를 느끼며 그가 돌아올 날만을 기다렸어요. 그 시간 동안 한국어를 독학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으며 준호의 세계를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로코의 가족들은 제가 새학기 준비를 위해 파리에 남아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한국으로 떠난 지 일주일 후 모로코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왕실의 의무, 혈통, 그리고 정해진 결혼 상대.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전화통화가 끝나면 즉시 귀국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현실이 차갑게 저를 덮쳤어요. 모로코로 돌아온 첫날, 저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라바트의 왕실 별궁은 제가 떠나 있던 시간 동안 변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같은 대리석 바닥, 같은 수정 샹들리에, 같은 침묵. 하지만 제 안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자유, 준호와의 사랑.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응접실에서 저를 맞이한 아버지의 눈가에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옆에 계신 어머니는 미소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서 무언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첫 대면에서 아버지는 바로 약혼자와의 만남을 이야기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첫 만남이 있을 거라고. 그 말에 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왕실의 혈통을 이어갈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파리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어요. 준호의 따뜻한 미소, 그의 꿈 많은 눈빛, 손끝의 감촉까지.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하면 그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에게 이런 짐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도 저를 잊겠죠. 다음 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예절 교육, 왕실 의전 재교육까지.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밤마다 꿈에서 한국의 거리를 걸었고 준호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곤 했습니다. 약혼자와의 첫 만남은 형식적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카림, 모로코의 명문가, 출신으로 해외 교육을 받은 세련된 사업가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완벽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낯선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의 웃음소리에서 준호의 따뜻함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우울한 모습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졌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라면 이해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파리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고백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놀랍게도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물으셨어요. 저는 준호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따뜻함, 꿈과 열정,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눈 소중한 시간들까지. 말을 하면 할수록 그리움이 더 커졌어요. 어머니는 그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것 같냐고 물으셨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 본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는 제 나이였고 꿈이 있었고 사랑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왕실의 의무를 선택했고 그것이 본인의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어머니의 고백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항상 강하고 완벽해 보였던 어머니에게도 포기한 꿈이 있었다니.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제가 다른 선택을 한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모든 특권과 안정을 뒤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와 함께하는 삶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라바트 시내에서 열리는 현대 건축 전시회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국 건축가들의 특별전이 있었고, 무심코 들어간 그곳에서 저는 운명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전시된 작품 중 하나가 준호의 것이었어요. 파리 건축대학 학생들의 우수작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의 작품 앞에 서니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자연광이 가득한 공간,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창문들, 그리고 가족을 위한 따뜻한 마당까지. 그것은 준호가 저를 위해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설명 패널에는 누군가를 위한 약속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전시회를 나오며 제 마음이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서재를 찾았어요. 제 결정을 알리는 것은 무척 어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결혼할 수 없다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일었지만 예상과 달리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시며 제가 원하는 것이 정말 그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제가 원하는 삶인지,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가치가 있는지. 하지만 매 순간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것은 제가 느껴본 가장 진실된 행복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했어요. 짐을 최소한으로 챙기고 보석 몇 개만 소지품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것들은 새 삶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될 거였어요. 어머니는 제 방에 조용히 찾아오셔서 작은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외할머니의 유물이라며 새 인생의 행운을 가져다 줄 거라고 하셨어요. 어머니와의 작별은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슬픔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해와 사랑도 있었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어머니는 제 귀에 제 행복을 찾으라고, 그리고 언제든 돌아올 집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속삭이셨습니다. 라바트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풍경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잘한 곳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너머에는 설렘이 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선택한 첫 여정이었으니까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잠시 파리에 들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를 찾았어요. 이제 그곳에는 다른 학생이 일하고 있었고 준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했어요. 카페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는 겁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준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저를 그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로코 왕실 사촌이라는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그를 다시 만날 기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진함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모든 걸 버리고 사랑을 찾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요, 준호. 곧 만나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어요. 낯선 한국어 안내방송, 처음 밟는 한국 땅,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준호. 모든 것이 새롭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온 순간이었으니까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지도 앱에 준호가 살았다던 서울의 그 동네 이름을 입력했어요. 이제 정말 그를 찾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어요. 준호를 찾을 수 있을까? 그가 저를 기억할까? 우리의 사랑은 이 모든 현실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자유를 느꼈어요.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딸도 왕실의 사촌도 아닌 그저 라일라였습니다. 사랑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온 한 사람의 여자로서. 인천공항에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한국어 안내문과 표지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낯선 음식 냄새까지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어요.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종이에 적힌 서울 시내 호텔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택시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서울의 풍경은 파리와도 라바트와도 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아파트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들. 준호가 이런 도시에서 자랐다고 생각하니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졌어요. 그가 걸었던 거리, 그가 바라봤던 풍경, 그가 좋아했던 장소들. 호텔에 도착해서야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준호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파리 건축대학의 정확한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았어요. 준호의 성은 김이었지만 한국에 그 성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 무모한 여정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첫 번째 할 일은 파리의 건축대학 이름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컴퓨터로 검색했지만 파리에는 여러 건축학교가 있었어요. 어느 학교가 준호의 학교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떠올랐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카페, 분명 학교 근처에 있었고 이름이 기억났습니다. 카페 루미에르. 즉시 이메일을 보냈어요. 파리의 모든 주요 건축학교에 같은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김준호라는 한국 유학생을 찾고 있으며 그가 카페 루미에르 근처의 학교에 다녔다는 정보를 알려드렸어요. 답장이 올까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장 기본적인 한국어 구문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를 알고 계신가요? 사흘째 되던 날 첫 답장이 왔습니다. 파리국립고등건축학교에서 보낸 메일이었어요. 김준호라는 학생이 있었으며 최근까지 그곳에서 수학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이메일에는 준호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파리에 왔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드디어 목적지가 정해졌습니다.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이 도시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한글을 읽을 수는 없어도 반복되는 패턴을 알아볼 수 있었고 지하철 노선도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준호가 이야기해준 한국의 모습을 거리에서 발견할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강변을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는 그가 이야기했던 그 한강에서의 치맥을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어요.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영어를 하는 학생을 만나 건축학과 사무실로 안내받을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만났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준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간절함이 전해졌는지 준호가 여름방학 동안 학교에 없을 거라는 정보만은 알려주었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혹시 운이 좋아 준호를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건축학과 건물 주변을 서성이고 도서관에 앉아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말했던 장소들,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광화문 광장. 그 장소들을 걸으며 준호의 눈으로 서울을 보려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이 도시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느껴지는 정이라는 감정, 골목마다 숨어있는 작은 가게들의 따뜻함. 어느 날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준호를 찾기 위해서도 필요했지만 이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곳에서 만난 선생님은 제 사연을 듣고 감동했는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건축업계에 있어 혹시 준호를 알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2주 후 선생님이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남편이 준호의 지도교수를 알고 있었고 준호가 현재 서울 근교의 고향에 내려가 있다가 곧 서울로 올라올 예정이라는 정보였어요. 또한 준호가 학비를 벌기 위해 종종 한 건축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공간건축이었어요. 희망이 다시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를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제 등장이 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필요했어요. 생각 끝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준호가 파리에서 제게 약속했던 그 집, 햇빛이 잘 드는 집, 계절마다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정원이 있는 집, 그 집을 짓기로 결심했어요. 서울 근교의 작은 땅을 구입했습니다. 준호의 학교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리고 공간건축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작품 사진들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소장님은 중년의 친절한 남성이었습니다. 제 의뢰를 듣더니 딱 맞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학생이지만 감각이 뛰어난 젊은 건축가라고 했습니다. 첫 미팅 날짜가 잡혔습니다. 제 심장은 미칠 듯이 뛰었어요. 만약 그가 준호라면? 만약 아니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팅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파리에서 준호가 좋아했던 향수를 뿌리고 그가 칭찬했던 색상의 옷을 입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 대기실에 앉았을 때 손이 떨려 가방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소장님이 나와 미소 지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창가에 서 있는 뒷모습, 그 어깨선, 그 머리카락,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준호였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떨어뜨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장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아요. 준호의 눈에 맺힌 놀라움, 혼란, 그리고 그리움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소장님이 자리를 비켜주셨고 우리는 단둘이 남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고 저도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 그의 체온, 그의 존재 자체가 그립고 또 그리웠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실제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감정이 가라앉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을 시간이었어요. 제 정체, 모로코 왕실과의 관계, 그리고 그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여정까지. 준호의 표정이 이야기를 들을수록 변해갔습니다. 놀라움, 불신, 감동, 그리고 마지막엔 깊은 이해의 빛이 그의 눈에 맺혔어요. 준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파리에서 돌아온 후 저를 잊지 못했고 연락이 끊긴 이유를 몰라 괴로워했다고 했어요. 그래도 학업에 집중하려 노력했고 이번 여름엔 고향에 내려가 가족을 돕다가 최근에 서울로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준호가 파리에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그 강가를 함께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준호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 것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라고. 준호 옆에서 진정한 자아로 살아가는 이 순간이 어떤 왕실의 특권보다 값지다고. 일주일 후 준호는 제가 원하던 집의 첫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거실, 계절마다 다른 꽃을 볼 수 있는 정원, 그리고 마당 한켠의 작은 스튜디오까지. 그것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꿈이 담긴 공간,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될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이 완공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어를 더 배웠고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준호는 학위를 마쳤고 우리는 결혼했어요. 가끔은 꿈만 같습니다. 모로코 왕실의 사촌이었던 제가 이제는 서울 근교의 조용한 동네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니. 하지만 이 평범함이 제게는 가장 특별한 행복입니다. 모든 특권과 부를 뒤로하고 찾아온 이 사랑, 이 진정성, 이 소소한 일상의 기쁨. 이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준호의 눈을 통해 본 세상은 더 아름답고 더 의미 있고 더 진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황금 새장 속의 새가 아니에요. 이제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저 한 사람의 라일라입니다. 이런 모든 순간에 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제 마음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모로코의 왕실 궁전보다 서울 근교의 이 작은 집에서 저는 더 큰 행복을 찾았어요. 물질적 풍요보다 값진 것은 마음의 풍요라는 것을 한국에서의 삶이 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깨달음을 준 나라,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갑니다. 준호와 나란히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모험은 머나먼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던 그 순간이었고 인생의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이곳에 머물기로 한 결정이었다고. 모로코의 황금새장을 떠나 한국에서 발견한 자유와 사랑, 그것이 제가 찾던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